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당장에 정말 실효성이 바로 발휘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게 보니까 총출동했어요. 한 분만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이게 약간 또 이례적이라면서요. 뭐 세 사람이 나왔다는 것보다도 네. 그 세 사람의 직위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정부 그런 정책 발표에 우리 같으면 국장급 정도가 나와서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 금감위 예를 들면 이제 위원장, 네. 증권감독원장 네.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이례적인 것은 중국의 이민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 아주 이제 특이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뭐 이민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한 적이 없어요. 인민위원장. 그리고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 직접. 왜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통위에 예를 들면 네. 이제 통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뭐 이제 정기적인 회의니까 하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 정책의 브리핑 시간에 이제 보통 대변인이 나오죠. 네. 대변인이 아니라 수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급했다. 급했다. 또는 이제 그 투자가나 또는 이제 기업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신뢰 네. 이것들을 뭐 중국이 좋아하는 게 권위 있는 뭐 어쩌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국장급, 부국장급의 권위하고 이제 총재 권위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한 분기 정도 남은 금년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강한 시그널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이야기를 했나요? 주요한 내용.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경제 안정, 두 번째는 부동산 안정, 세 번째는 증시 안정. 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금융당국이 다 출동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했다가 그걸로 2%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어떻게 지원하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안정에 대해서 2분기에 GDP가 4.7이 나왔는데 그냥 두면 하반기에 5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부는 뭐 금년에 연간 목표를 5%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3분기가 지나서 4분기에 스퍼트를 못하면 이제 5를 못 맞출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얼마 전에 이제 우대금리죠. LPR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주가 안 돼가지고 지준율을 낮추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준율도 낮추고 기준금리도 낮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뭐 관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금리를 낮추지 왜 지준율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낮추면 이제 확 변화가 있는데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금융의 특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은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의 가격 기능이 크지 않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적인 수단, 돈을 갖다 확 푸는 것이 답이지 금리를 갖고서 가격 기능을 갖고서 투자나 뭐 이런 것들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법보다 주목인 거죠. 빨리 효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뭐 내렸다고 그러면은 그게 부동산이나 실물 경제에 가려고 하면 뭐 3개월, 6개월, 9개월의 시차가 있지만 지준율을 내려버리면 바로 이제 은행에서 그 현금이 풀리는 효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 그것도 50bp.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레포죠. 환매채를 발행하는 거, 그거 이제 금리도 이번에 낮추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중국의 지금 아킬레스건인데, 뭐 최근 한 7개월, 8개월 동안에 중국이 엄청난 그 정책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해주되, 네. 근데 뭐 기업이 부담 버리면 헛일이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부동산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돈이 묶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은행들이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주겠다. 현금, 그렇죠. 현금이 이제 부동산 기업한테 들어가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이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럼 은행은 괜찮아요? 그런 땅을 그렇게 사면은? 그래서 이제 은행을, 우리가 중국 은행을 정부가 사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은행이 사는 거죠. 근데 은행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돈 찍어서 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 세계 은행 랭킹 1, 2, 3, 4등이 전부 중국 은행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은행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돈 뭐 몇십조 퍼준다고 그래서 뭐 리스크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아파트를 살 때 이 선금 25%를 내고 나머지 75%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네. 근데 요거를 15%로 낮춰주겠다. 선금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1.7채를 살 수 있는 구매력에 보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네. 기존에 있는 대출 요거 이자 한 50pp 낮춰줄게. 이제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증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증시가 한 4% 폭등을 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는 네. 바로 이제 현금의 캐시 인젝션이 있으면 되는데, 네. 그게 뭐를 얘기했냐면, 이게 미국 따라 사기인데요. 그 스왑펀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금융기관, 증권, 뭐 은행, 보험, 신탁이 갖고 있는 이 채권, 뭐 ETF, 증권을 요거를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고서 유동성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화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현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요 제도를 바로 도입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들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미국 증시 주가 상승의 거의 60~70%를 차지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밸류업을 하면서 대주주가 주식을 사서 이거 소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제 이런 그 대주주 자사주 매입에 여기에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 예를 들면 중앙 같은 경우는 재대출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뭐 했고, 그리고 이제 증감원이나 뭐 이런 쪽들은 그 보험회사, 신탁회사들의 그 위험자산 투자 비중 요거를 높이겠다. 네. 그래서 그런 한 4가지의 큰 부류로 봤을 때 뭐 4가지 정도의 패키지 정책을 냈고, 그 안에 세부 정책은 뭐 한 30가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 1년간 보지 못했던 이제 메가톤급 뭐 금융 부양책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메가톤급 금융 부양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한 채 살 수 있었던 걸 이제 한 1.7채까지 살 수 있게 해주고 금리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반 서민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을 또 너무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마중물이라고 드는데. 봐야죠. 네. 그래서 주가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3년 반 동안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불을 질러 줘야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게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내려가면 아무도 안 사죠. 근데 누가 이제 바닥에서 죽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선수가 죽죠. 스마트 마니들이. 네. 근데 스마트 마니들이 그걸 주려고 하면 첫 번째는 바닥이라는 인식을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먼저 사줘서 모멘텀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손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네. 이 관련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가 되자 뭐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한 기업들 함께 엄청나게 올랐고 또 중국의 많은 또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올랐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일단은 환호하고 뭐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시장이 올랐는데 이런 시장의 반응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 울고 싶어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년 반 동안 규제하는 바람에 증시 뭐 사상 최저, 부동산 사상 최저, 소비 심리 사상 최저.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되는 그 모멘텀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 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한 분기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네. 이제 거기에 생각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서프라이즈를 사실은 한 거죠. 한 건데 뭐 투자가도 그렇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져서 그럴 상황에 이제 이거를 대형 어떻게 보면 금융폭탄을 던진 거죠. 이게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의미에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다들 원하고 간절했을 때 대규모 부양책을 빵 하고 발표를 한 거고 사실 지금까지 그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이 되고 나서 중국은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역대급인 거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최근 한 9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책을 냈는데 약발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권투에서도 그렇지만 한 방에 이제 잡아뜨리는 걸 해야지 네. 잽을 많이 날리면 이제 힘만 빠지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의 각종의 정책들이 소위 말하는 대증요법 여기에 주로 콧물 나면 콧물약 주고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바이러스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감방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배경을 보면 결국은 정책 집행자들의 자신감, 소신, 경험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담당하는 이제 관료들이 전부 다 바뀌었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국제적인 감각 또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상기 정부를 놓고 보면은 그 시진핑의 비서 출신들이 많이 포진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보다는 이제 로얄티 쪽에다 방점을 준 것이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의 심기 정책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읽는 노력이 부족했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헛발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그런 이제 관료들의 특징은 한번 방향이 바뀌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올리는데 올인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러다가 실무자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이번처럼 장관급들이 나와서 액션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뭐 한국에서는 중국 망했다, 뭐 폭망했다는 말이 넘쳐나지만 전 세계 경제 6분의 1, 인구의 6분의 1인 나라가 1년 만에 폭망한다는 것이 엉터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정책의 실기를 얼마나 빨리 수습하고 집어 담냐,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금융의 최고위급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스탠스의 전환, 그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뭐 주식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뭔가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각종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이제 일명 중국발 부스터샷의 효과 얼마나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금융정책은 뭐 시차가 있죠, 항상. 네. 그런데 금융시장은 뭐 시차 고려 않고 먼저 올라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팩트보다가는 오히려 이제 3, 4분기에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개선됐을까. 거기에 이제 시장은 포커스할 것 같고. 그래서 소비지표, 부동산 지표.
이 두 개의 지표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분기, 지난달보다 이것들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부스터샷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낼 것이고, 이게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시장은 이번에도 2%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이 중국도 금융당국이 굉장히 영악해진 것이 이번에 토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준율 낮춘다, 뭐 금리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은 한국은행 총재, 민은행 총재가 아직도 한 분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준 인하나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단수 조항을 또 달아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실망감이 들면 바로 4, 4분기에 10월 달에 또는 11월 달에 12월에 추가적인 이제 금융 정책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카드를 살짝 보여준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에도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놨던 중국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이다라고는 해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좀 안 좋은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그건 이렇게 될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몰핀 주사처럼 금융은 뭐 정확하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산업이죠. 반드시 제조업, 실물 경제를 통해서야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금융끼리 뭐 사타파라타에서 주가를 올리든 뭘 올리든 간에 그것은 버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의 변화는 기술 변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소비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데만 계속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국의 기술 개발 투자, 신기술,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간과를 해요. 네. 그래서 중국은 뭐 경기가 어쨌든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이 R&D 투자나 국방비 투자를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국방비는 이건 과학기술 투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뭐 산중전을 하면서 중국이 뭐 새로운 품질 생산력을 갖고 국가 경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전통 제조업 중심이 아닌 기술 중심 국가로 이것을 완전히 5년 내에 탈바꿈 시킨다고 하는 것이 네.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소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 좋냐면 10%에서 2%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는 벌써 뭐 6분기째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소비가 한국보다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언론 또는 이제 그 상대적인 하락폭을 보고서 중국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사회 집중력 동원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산업, 여기에는 돈을 안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이 그 하웨이가, 우리 삼성은 폴더폰을 팔지만 네. 이제 3번 접는 3폴더 핸드폰을 팔았는데 가격이 네. 370만 원이에요. 370만 원. 근데 이게 예약 구입자가 640만 명이 왔어요. 640만 그렇죠. 명이요? 그러면 우리로 쳤을 때 뭐 우리 삼성 핸드폰 한 140, 50만 원 보면은 그 1200만 명 이상이 예약을 걸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어떤 잠재 수요가 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가지고 난리고 반도체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전 세계 파운드리 랭킹을 보면 1등이 TSMC, 2등이 삼성전자, 3등은 어딜까요? 3등은 화웨이, 3등은 중국의 SMIC입니다. SMIC요? 그렇죠. 중국의 파운드리 하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인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SMIC가 전 세계 파운드리 랭킹이 한 6등에서 7등을 했어요. 근데 금년 2분기, 1분기, 2분기에 이게 3등으로 올라왔다고. 삼성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뭐 이게 그 반도체 공급이 끝났다, 망했다, 규제를 당했다고 하는데, 팩트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역설,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악심 먹고 한 거죠. 네.
근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중국이 돈 풀면 소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소비 다음에 이 기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싹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 분기에 그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아직 확정 통계는 하지만 우리 삼성이 중국의 샤오미한테 추월당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저런 기술 집중력에 대한 그 노력, 이걸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기술을 좀 낮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건지 그렇죠. 소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중국의 실제적인 기술력에 뭔가 지금 많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따라잡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을 굉장히 낮게 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어마무리한 것들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중국에서 직접 당한 것이 한국 기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핸드폰하고 자동차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핸드폰하고 자동차를 아직 잘 못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는 어땠냐 그러면 전기차는 전 세계 시장의 68%가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 세계 탑5 전기차 회사 중에서 3개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달에 올라갔다 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미국도 달 앞면에 가지만 중국은 달 뒷면에 올라가서 흙을 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성회를 갔다 와요.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럼 한국은 핸드폰 갖고서 만드는 기술 갖고 달에 갈 수 있냐?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갖고서 이게 우주정거장 만들고 이게 스텔스기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이 기술력을 낮게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오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키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잘못된 겁니다. 네. 냉정하게 봐야 되고 지금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폴더폰에서는 전 세계 마켓쉐어는 물론 중국이 시장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웨이의 마켓쉐어가 삼성의 폴더폰 마켓쉐어보다 더 크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많이 가져야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사실 각국에서 중국을 이게 이제 더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굉장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이제 그 결정이 좀 임박해져 있잖아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자국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세를 높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 걸까요? 전기차의 경쟁력으로 봐야 됩니다. 제 그 핸드아웃 자료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래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 지역별 수출 비중. 예.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를 얼마나 이제 뭐 그 파냐 그러면 작년에 950만 대 팔았고요. 그 중에서 이게 수출을 얼마를 했냐를 보면 110만 대 수출했어요. 110만 대. 근데 그 중에서 유럽으로 판 것이 이게 대략 한 74만 대, 180만 대 수출했는데 그 중에서 74만 대, 한 40% 정도가 유럽으로 갔고요. 네. 미국으로 가는 것은 1%가 안 됩니다. 이 카나다까지 포함한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전체 전기차로 놓고 봤을 때 이건 뭐 판매량이 7%, 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주 마이너한 숫자예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이 100% 때리고 유럽이 지금 10% 플러스 36%니까 46%를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내연 자동차를 보면 중국이 작년에 한 3,005만 대 정도 규모인데 미국이 한 1,600만 대 규모고, 거기에 비교해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미국도 유럽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BMW, 벤츠, 아우디 세계 최강의 명차들이 다 있는 그쪽에서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으면 시장이 잠식될 정도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관심은 중국이 어떻게 내연 자동차에서는 전 세계 봉이었다가 전기차에서는 세계 시장이 거의 70%를 먹냐 이거죠. 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중국은 제품을 전기차를 잡은 게 아니라 생태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기차에 제일 비싼 것이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배터리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46%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네. 근데 이 배터리의 뭐 4대 부품이라고 하는 음극재, 양극재, 뭐 이제 전해질, 뭐 분리막, 이것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 거의 60에서 뭐 80%가 중국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 코발트, 뭐 망간, 흑연, 요거는 작게는 60%, 많게는 100%가 중국이 시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부품, 배터리, 전기차, 이게 완벽한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뭐 판매하는 차량이 한 140, 50만 대, 중국이 900만 대 이상을 팔면서 네. 거기서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가격이 싼 거는 지적하신 대로 당근이고, 거기에 플러스 성능이 이게 테슬라를 넘어설 정도의 성능을 플러스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물론 연간으로는 다르지만 분기별로 보면은 세계 최고의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를 이걸 비아디가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뭐 이 비아디가 한 23% 세계 시장 점유율이고 이제 테슬라가 한 1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순수 EV에서도 그런 정도로 왔다는 것은 원가 경쟁력 플러스 이게 성능 경쟁력도 이미 갖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이 뭐 망했다, 저거 싸구려 저가 품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보면 그 싸구려 저가품을 그럼 미국도 만들면 되고 유럽도 만들면 되지. 그러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싸구려 차를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100%, 46% 관세를 올려 붙여야 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가격 경쟁력 플러스 성능 경쟁력, 이것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죠. 차트 지금 준비해 주신 차트 제가 지금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미국, 중국, 유럽 전기 승용차 판매 대수만 봐도 물론 이제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와, 이게 비율이 미국이 빨간색이고 지금 유럽이 노란색이고 중간에 중국이 푸른색이거든요. 너무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그래서 금년 7월 달까지를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중국이,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미국의 다음 차트요. 그 네. 밑에 있는 차트 보여주시면, 예, 저게 배수인데 보시면 빨간 색깔이 미국 대비해서 중국 시장이 한 8배 정도 더 크고요. 네. 유럽 대비해서는 한 3.9배, 4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전기차 생산국이고 최대 수출국인,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당근 뭐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또 판매 수출국이었다가 이게 전기차에 있어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이제 무시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현대차하고 테슬라만 다니기 때문에 그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이미 중국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이게 갖고 있는 상태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중국의 지금 전기차 실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뭐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중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게 될지는 우리가 또 숫자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추후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첫 통화는 시진핑 지석과 하겠다,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기한 지난 약속금을 이제 다시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기한 지난?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월 15일에 시진핑과 합의를 했었죠. 네.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한 2천억 정도 미국의 적자를 요걸 줄여주겠다. 네. 요거 합의를 했는데 그게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합쳐서 요거를 한 2천억 불 사주기로 했는데 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손이 바뀌어버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통상 문제, 보복 관세, 무역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입을 싹 닦았죠. 그래서 2천억 불 사주겠다고 한 것을 대략 뭐 추측심마다 다른데 한 65%만 이행하고 35%는 안 사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핑계 플러스 정권제 교체를 핑계로 우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은 약속을 저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그것은 이제 2021년까지 사준다는 얘기고 거기에 뭐 2025년, 6년까지 사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한 지난 약속금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근데 이것은 뭐 실행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 보복관세 때리겠다. 네. 그리고 추가해서 100%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사줄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지율에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선거용. 그래서 이것은 뭐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주게 되죠. 중국 다시 혼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 정도라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행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정도 이 무역 보복 조치가 예상이 돼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뭐 한 5, 600억 더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외교라는 게 철저한 이해관계인데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전화는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전화에서 그 연달 청구서를 얘기를 할 거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딴소리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역시 딴소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딴소리하면서 또 다른 뭐 약속을 해야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전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당선 전이기 때문에 뭐 선거판 앞에 두고서는 뭐 정치인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요 우방국 또는 주요 국가의 정상들과 뭐 통화하거나 소통 안 한 적은 없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런 과정의 하나에 아마 이번에 선거용으로 하나 더 플러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주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내용들 이제 참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이 많으실 거고, 국내에서 또 중국향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바람이 크실 텐데 그 바람대로 또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